남북 주민이 평양 옥류관에서 냉면 먹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가보자. 네, 오늘 이만갑에 새로운 소식을 전해줄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이분이 바로 한 달 전에 북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오셨다고 해요. 네. 직접 만나고 오셨다고 해요. 우와, 대박. 북한 사람을 보고 왔다고? 네. 누군가요? 네, 최근에- 접니다. 네, 최근에- 접니다. 김진혁 군. 한 달 전에 정말 북한 사람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근데 준혁 씨 왜 접니다 하면서 왜 일중이를 보고 얘기해요? 말을 하려고 하시길래 일단 커트하고 말할 기회도 안 준다. 세상에. 내 멘트 자르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북한 주민을 보고 온 거예요? 베이징을 갔었습니다. 네. 베이징을 갔었습니다. 용감하다. 정말 위험한 거 아니에요, 정말? 그쵸, 위험하죠. 왜냐하면 해외에서 이제 외교관들이나 아니면 유학생들이 탈북을 할 경우 그들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유학하던 후배한테서 블랙리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말을 들었었고, 그래서 대박이다, 저도 서로. 갈 때는 정말 많이 긴장을 했었는데 그래도 제 눈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했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에 갔었습니다. 그 베이징에 있는 북한 학생들이나 이런 분위기가 바뀐 게 있던가요? 네, 제가 가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있으면서 혼자서 여행을 하면서 지켜본 결과 3가지의 달라진 포인트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과연 준혁 씨가 중국에 가서 달라진 3가지 뭔가를 느끼고 왔다는데요. 첫 번째 뭘까요? 중국 베이징에서 본 북한 은밀한 변화. 첫 번째, 옥류관 꽃다발의 비밀. 옥류관 꽃다발의 비밀. 옥류관 꽃다발이라면 우리가 아는 평양의 옥류관에 뭐 꽃다발 전당식을 누가 했나요? 평양에도 옥류관이 있고 네. 베이징에도 옥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에 왕징이라는 곳에 한국인 분들이 정말 많이 사시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북한 식당이 있는데 이름이 옥류관입니다. 그래. 네. 저도 저 베트남 북한 식당을 좀 가서 지난번에 취재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공연했던 사람들한테 제가 꽃다발을 돈으로 사서 이렇게 팁처럼 전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 베이징 꽃다발도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일단 베이징 옥류관 같은 경우에는 베이징에 나와 있는 북한 식당들이 다 그러한데 지금은 공연을 안 합니다. 왜?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공연하는 누가 공연을 가지? 안 하고요. 손님들이 즉석에서 몇 곡만 좀 들려줄 수 없냐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3곡, 4곡 정도 하고 내려오는 그런 굉장히 치고 빠지는 식의 공연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꽃다발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 꽃다발 속에 중국 위안화 묶음을 이렇게 해서 팁처럼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직접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팁을 이제 드리는구나. 그러면 그 받은 사람은 감사합니다 이러고 아마 스테이지 뒤에 돌아가서 팁을 빼서 이렇게 본인들이 사용을 하겠죠. 그게 저희가 교육을 받아요. 북한 식당 나가기 전에 팁을 받으면 100% 국가에다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님들이 그걸 알아요. 그냥 팁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서 카메라로 감시를 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아마 그런 방법이 생겨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주고 싶어서 팁을 주는 것도 무슨 첩보 영화 같이 줘요. 준혁 군 아까 블랙리스트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국 유학 도중에 탈북을 했는데 그렇게 그 북한 식당에 가도 돼요? 사실 저도 좀 무서웠거든요. 갈 때 혹시 저를 알아보면 어쩔까. 그리고 아까 뭐 블랙리스트 얘기도 있었고. 그래. 난 코앞에서도 못 들어갔는데. 근데 갔는데 전혀 못 알아보세요. 그럼. 네, 들어가자마자 그냥 뭐 주세요라고 했는데 일단 완벽한 서울말로 언제부터? 이런 농담도 했어요. 이거 냉면 정말 평양에서 온 거예요? 막 이러면서. 저런 철두철미함. 그런 식의 장난도 쳤는데 정말 못 알아보시고 마지막에 그 방명록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하신 분들이 이제 어떤 후기를 남기는 그런 게 이제 손으로 써야 되는데 저한테 가져온 걸 보니까 몇 월 며칠 몇 시 남조선 손님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나는 남조선 손님이지 이러고
네, 준혁 군의 중국 여행기. 다음 비밀은 또 뭘까요? 화면 보시죠. 중국 베이징에서 본 북한 은밀한 변화. 두 번째, 북한 대사관 리모델링의 비밀. 북한 대사관도 갔었어? 북한 대사관을 갔다고? 우리 준혁 군이 심장이 뭐 2개인 건 이해하겠는데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아, 가봤다고? 대사관을 갔습니까? 네, 대사관에 꽤 몇 번 갔었어요. 거기 있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보시면 저기가 이제 북한 대사관이거든요. 네. 엄청 크다. 대사관 바로 앞에 작은 벤치가 있어요. 후문 앞에. 사람들이 정문으로는 많이 안 드나들지 않고 후문으로 많이 드나들거든요. 네. 그 후문 앞에 제 벤치에 앉아서 선글라스를 끼고 아메리카노를 시켰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아메리카노를 시켰어요.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옆에 놓고 팔짱을 끼고 이렇게 앉아서 한 1시간 정도 지켜봤습니다. 왜 그랬어요? 저 빨간 표식이 제가 앉아있던 자리거든요. 저희가. 바로 앞이네, 바로 건너편이네. 네. 그래서 이어폰을 꽂고 이제 노래를 들으면서 이어폰도 꽂고. 네. 최대한 자연스러워 보여야 되니까 야, 아니 진짜 혼자서 무슨 첩보 영화 찍고 왔네, 그죠? 좀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리모델링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대사관 안에 수영장이 있었어요. 외교관들 혹은 그분들의 자녀들을 위한 그 수영장이 있었고 옆에 뭐 농구장도 있었고 테니스 코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체육문화 시설들이 있었는데 2015년에 갔을 때도 다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다 없어지고 진짜. 리모델링이 돼서 건물이 2개 생겼는데 주거용 건물로 보이더라고요. 주거용. 근데 대사관 안에 주거용 건물이 왜 생긴 거예요? 그럼 거기에 사람이 사는 거예요? 사실 그 주거용 건물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가 창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방 안에 빨랫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용 공간에는 빨랫줄이 없기 때문에 저거는 주거용 공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제가 이제 유학을 할 때에는 대사관 안에 있는 외교관들은 무조건 대사관 안에서 숙식을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외화벌이를 하시는 분들은 밖에서 집을 사가지고 사실 쓸 수 있으세요. 그분들은 돈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주거용 건물이 그렇게 많아졌다는 것은 아마 중국이 대북 제재 동참을 하면서 그분들도 이제 더 이상 살 길을 찾기 어려우니까 내부로 들어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 대사관에 가봤었거든요. 북한, 그러니까 그게 유럽 가는 길에 비행기를 타려고 하니까 중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니까 거기서 2박 3일을 묵었었어요. 근데 약간 어층짜리 건물, 숙식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한 여러 채가 됐었는데 저희처럼 뭐 외국에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묵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이거든요. 근데 되게 설비는 되게 좀 낙후해요. 낙후해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안 묵고 그냥 주변 요관에서 묵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북한 대사관 안에 숙소가 있다. 네, 그 안에 숙소가 되게 많았는데 하루에도 수십 명의 그 북한 사람들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죠. 그럼 거긴 무료예요? 무료는 아니죠. 다른 요관보다 또 시설은 좀 낙후한데 가격은 또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살다 대사관에서 숙박업한다는 얘기 처음 들어본다, 진짜. 장사다, 장사. 자, 유나 씨는 하노이에서 북한 대사관을 보셨죠? 봤죠. 이거 북한 대사관 아니야 이거?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파지려고 하는데 은하 언니가 거기 지나가면서 많이 떨더라고요. 거기 언니가 실제 들어갔다 나온 데잖아요. 그래서 그때 희석 오빠가 우리 보고 너네 둘 같이 가서 거기 당당하게 나 손잡고 한번 가보자 그랬잖아요. 네. 근데 오빠가 다음날 거기 버스를 탁 타고 가시면서 저희한테 야 무섭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화국기가 딱 앞에 있어요. 길 바로 옆에. 그리고 문도 딱 바로 길 옆에 있으니까 그냥 쳐다보는데 그냥 그 공화국기만 봐도 얼음이 되더라고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은하 씨에게 제안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같이 가줄게.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한번 오빠랑 같이 지나가 보자라고 했는데 은하 씨 끝내 못 하셨어요. 네,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 한국에 와서 산 지가 이제 18년
좀 돼가는데 그 정도면 저는 이제 완전히 남한 사람이 다 됐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대사관을 딱 보는 순간 다리가 떨리고 아 내가 아직도 쫓기는 그 탈북자의 신세로 돌아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정말 무서운 곳이지만 저기 안에 들어가서 뭐 교통수단을 이용해 가지고 가면 고향에 갈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도 잠깐 들기는 했었어요. 신돈 어머니, 호주에서는 북한 대사관 없어요?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지나가다가? 그냥대로 옆으로. 옆으로? 네. 뭐 이렇게 막 몸이 굳거나 막 긴장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호주에 있을 때는 좀 무섭기는 무서워도 그래도 제가 호주에서 7년간 일하다 보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응. 그리고 한쪽을 내가 옥이 생기더라고. 억감이 생기더라고. 내가 왜 그 들한테 아직까지 이렇게 벌벌 떨어야 되냐? 그렇지. 응. 붙잡혀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들하고 싸우고 싶다고. 멋있다, 멋있다. 어쨌든 참 준혁 씨가 참 용기가 있어요, 그죠? 북한 대사관 앞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며 약간 허세 느낌이 나긴 나는데. 완전 허세. 이끌. 아니 그러면 혹시 또 다른 거 뭐 분석한 거 있어요? 네, 예전에 제가 있을 때는 초상장을 다 북한 사람은 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대사관 앞에 들어갈 때 문 열릴 때 달거든요. 문 열리는 게 3초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때 다 달아요. 이렇게. 어머야. 그 전까지는 다 안 달고 다니거든요. 원래 달아야 되는데. 원래 달아야 되는데. 그만큼 통제가 심하지 않았고 사람들도 그냥 뻔히 알아요. 근데 지금 가보니까 다 달고 다녔고 대사관뿐만이 아니라 대사관 바로 옆에 엄청 큰 쇼핑몰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이제 맥주를 한 잔 마시고 있었는데 유학생들이 왔어요. 거기. 근데 4명이었는데 다 이렇게 그 휘장을 달고 있더라고요. 굳이 여기서까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전보다 좀 복장에 대한 통제가 많이 심해지지 않았나. 우리도 그냥 일반 사람들이 딱 보면 아, 저 사람 북한 사람이구나. 딱 보면 알겠네요. 그렇죠. 휘장 때문에 알죠. 아, 그럼 왜 이렇게 북한이 자꾸 변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김정은 시대 들어서고 그리고 대북 제재로 인해서 많이 안 좋아지니까 내부 결속을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론으로 이제 통제를 많이 심화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세대들은 장마당 세대다 보니까 김부자들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우리 엄마가 돈 잘 벌었어. 장마당에 나가서 버는데 내가 왜 장군님한테 충성해야 돼? 이런 인식들이 강하고 뭐 애들끼리 만났을 때 사적인 자리에서 야 장군님 어쩌고 저쩌고 그러게 되면 축에 못 끼운대요. 그 정도로 장군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되게 좀 덜 떨어진 이런 애들 취급을 하니까 이걸 가는 순간만이라도 내가 장군님이 민족이지 장군님이 자식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려는 게 아닌가. 근데 솔직히 이거는 저희 때부터 그 뭐 외부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국내에서도 계속 배지 규찰 때가 있어요. 아침에 정신없이 이렇게 막 뛰어나오다 보게 되면 새빨래를 걷어 입다 보게 되면 못 달고 나오게 되면 또 그 비판서 쓰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냥 나는 달고 나왔는데 누가 떼갔다. 또 그 쌍쌍이라 해가지고 그건 또 이렇게 밀수 이거 뭐야 소매치기 애들 소매치기 F냥도 그래요. 달면 떼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저런성 없이 어떻게 달면 떼가고 야 하니까 멋이면 멋이가고 나도 억울하다. 북한의 은밀한 변화. 그럼 세 번째 비밀 함께 보시죠. 중국 베이징에서 본 북한 은밀한 변화. 세 번째, 공항 게이트의 비밀. 공항 게이트. 무슨 비밀일까? 그러게. 너무 궁금한데 이건?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려고 비행기 다 수속을 끝내고 들어왔거든요. 대한항공 게이트가 8번 게이트예요. 서우드 공항에서. 근데 7번 게이트가 고려항공 게이트인 거예요. 고려항공 게이트. 오, 진짜? 와, 대박. 바로 옆에. 네, 전 진짜 깜짝 놀랐던 게 한 달 내내 북한 사람들 봤는데 내 인생 마각이었나? 왜 바로 내 옆에 고려항공이지? 라는 생각 때문에 전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어요. 나를 위해 준비한 뭐 선물인가? 아니 그 알파벳별로 했나? 희한하네. 진짜 근데 그것도 뭐 여기가 이렇게 8번 게이트면은 바로 길 하나 사이에 두고 7번 게이트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머머머머. 세상에 헷갈리면 저거 거류항공 들어갈 뻔했어 너. 고려항공을 이용하는 북한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네, 심지어 시간대도 5분 차이였거든요. 그래서
가서 다 봤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그 비행기 타는 사람들은. 근데 막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비행기 타고 평양으로 들어갈 때는 정말 자유복장이었거든요. 나는 중국에서 유학하는 학생이다라는 걸 대놓고 뽐내는 그런 복장을 하고 갔었는데 그때 가보니까 거의 일률적으로 흰 셔츠에 검은 바지. 유학생도 그랬고 운동선수도 통제가 그랬고 엄청나구나. 외교관도 그렇게 입고 가더라고요. 그 게이트 앞쪽까지 가서 보셨어요? 아니면 멀리서 그 건너서 지켜보셨어요? 아니, 멀리서 지켜볼 수도 없는 게 바로 옆이니까. 이 정도 거리예요. 그래도 이렇게 게이트가. 거기 옆에 의자에 괜히 한번 앉아보고 계시는. 저 일부러 그 앞라인까지 가서 어머. 한번 쓱 들러보고 화장실 들어갔는데 화장실에 이제 다 북한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그 스릴감이 너무 재밌다. 여기. 뭔가? 스릴감이요. 스릴감이요? 네. 또 번데기 발음은 또 제대로 하네. 스릴감. 아니 근데 고려항공하고 대한항공하고 나란히 같이 서는 때가 있나 봐요. 저희 아버지도 중국 계속 나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란히 섰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북한 사람은 우리 북한이라고 안 해요. 조선 사람이라고 그러지. 근데 우리 아버지가 딱 나가니까 갑자기 안 쓰던 선글라스 막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야 아직도 조선 사람들은 저렇게 헛가다 부리니 한 거예요. 조선 사람이란 말에 일동이 째려보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다음부터는 야 왜 고려항공하고 대한항공 같이 세워주는 거야? 하면서 되게 쫄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북한 사람들도 바로 옆에 우리나라 대한항공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의식했겠네요. 그렇죠. 면세점에 갔는데 유학생 커플 정도로 보이는 2명이 있었어요. 근데 여성분이 오시더니 향수 시향을 하세요. 하다가 저를 의식했어요. 바로 옆에 한국인처럼 생기고 제가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었으니까. 한국인처럼 생겼어? 주문을 하고 한국인처럼 있었으니까. 생겼어? 자, 일단 들어봐 봐요. 들어보자. 근데 이거 맞더니 바다 냄새가 나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맡아봤어요. 바다 냄새가 무슨 냄새지? 바다 냄새는 뭐야? 난 이런 시향은 처음 들었는데 하고 맡았는데 일반적인 향수 냄새였고 타지는 않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 유학생 커플을 그 게이트 8번 게이트랑 7번 게이트 사이에 카페가 하나 작은 게 있거든요. 그 카페에서 만났어요. 여권을 일부러 이렇게 들고 갔었거든요. 그걸 본 거예요. 그 남자애가. 제 나이 또래 정도 되는 그런 애였는데 저는 그때도 또 아메리카노를 시켰죠. 어야, 좋아. 그놈의 아메리카노는 아주. 네, 아메리카노를 시키고 있었는데 걔가 진열대에 가더니 과자 봉지를 이렇게 몇 개 사면서 과자 먹을래?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느끼함과 그 버터스러움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기보다 못해. 저도 속으로 왜 이러지?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마치 나한테 언제 이랬냐는 듯이 너 갑자기 왜 이러냐라는 식으로 됐으니까 그냥 빨리 가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거예요. 너무 귀여웠어요. 그걸 보는데. 아니, 의식을 하는구나. 약간 그 커피숍이 약간 판문점 같은 느낌이네요. 양쪽에 고려항공, 대한항공 가운데 커피숍 있으니까 여기 다 모이는 자리잖아요. 야, 준혁 군 얘기 들으니까 약간 스릴 있어요. 근데 네. 사실은 알고 보면요. 그냥 대사관 구경한 거고 식당 갔다 온 건데도 이렇게 떨리는 일이 많습니다. 예. 자, 위험을 무릅쓰고 정보를 또 우리에게 공유해준 우리 준혁 군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북한과 관계가 굉장히 깊은 나라가 중국이죠. 탈북민들이 북한을 탈출해서 가장 먼저 닿는 곳도 중국이기도 네.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탈북민들의 위험천만한 중국 생존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네, 중국에서 100km가 넘는 거리를 살기 위해서 직접 걸어가고요. 그리고 또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계곡 물속에서 숨어서 나오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까지 오늘 이만갑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충격 증언 한번 끝까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새롭게 모신 분은요, 중국에서 역대급 탈출기를 경험하고 무사히 한국에 오신 분인데 어떤 분이신지 데니안 씨가 소개해 주시죠. 보통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시도할 때는 브로커가 필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요, 맨몸으로 북한 감옥을 탈출. 그 길로 브로커 없이 혼자서 두만강을 넘고 넓은 중국 땅을 두 발로 걸으면서 탈북을 했다고 합니다. 영화 속 이야기 같은 기적의 탈북기를 경험한 양명순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13년도에 청진시 남항구역에서 살다가 이렇게 탈북하게 된 양명순입니다. 아, 청진 씨.
자, 오늘 양명순 씨의 뭐 기적의 탈북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의 감옥을 맨몸으로 탈출했다라고 하셨어요. 감옥에 어쩌다 가시게 됐습니까? 제가 이렇게 3번을 탈북하려고 두만강에 갔었거든요. 근데 매번 두만강까지 가서 딱 체포되고 이렇게 그 2번은 용서를 받았어요, 제가. 네. 2번 용서 받았는데 마지막 번은 용서를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화소 보내긴 좀 애매하고 4번이자니 좀 괘씸하고 이러니까 노동단련대 6개월을 받고 노동단련대로 간 거예요. 난 땅크 먹었다, 진짜. 고생하셨겠다. 그럼 우리 이만갑 식구들도 이 노동 단련대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어요. 많이 힘든 곳인 것 같은데. 저도 저희 남편이 노동 단련대 갔댔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돌아갔습니다. 근데 얼마나 단련대 일이 힘들었는데 제가 면회 몇 번 갔을 때는 그게 몰랐는데 마지막에 돌아가기 전에 면회 딱 가는데 글쎄 제가 제 남편을 알아 못 봤단 말입니다. 맞아. 너무 상해서. 그래 난 찾지 못했는데 안니 엄마하고 와서 톡 찾는 거 보니까 글쎄 자꾸만 애가 내 손을 와 잡는 거 있죠. 정말 사람이 난 그렇게 예수하게 작은 건 처음 봤습니다. 깜짝 놀라서 왜 이렇게 되는가 하니까 자 말은 못하고 저 정신없이 먹기만 하는데 야 좀 천천히 드시라 그래 춥다 해서리 가지 같은 동복을 이렇게 해서 새까만 철도 동복을 이렇게 입혔습니다. 근데 그 밥을 먹고 몇 숟갈 뜨지 못하고 막 정신없이 먹는데 저는 하염없이 앉아 우는데 이가 글쎄 거기 그 자식 세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완전 꽃다지 동복 되더라고요. 완전 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막 그러던지 그렇게 그거 보고 돌아서 오자니까 나 정말 먹겠답니다. 와서 그 다음 달에 돌아갔단 말이에요. 아유. 근데 거기서도 시체 자체를 10병이 돌아서 교화소에 한국 같아서는 다 병을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거기는 막 그날에 7명이 죽었는데 안 남은 꼴이란데 동시에 항구지다막에서 발이 나온 걸로 단련생들이 힘이 없으니까 그저 가서 묻어주고 하는데 전 사실은 오늘 이만갑에서 진짜 처음 와. 전 남편 시체도 못 보고 봉푼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남편 마지막 본 모습이 단련대에서 있던 그 모습이고, 그러면 아이들은 아버님 돌아가신 묘도 못 찾아가는 거네요? 네. 그리고 또 항상 제사날 되고 추석이 되고 하면 그저 사진을 놓고 그저 하고 그러죠. 북한은 이 짧은 기간 내에 단련을 시켜야 되니까 그 강도가 센 거예요. 그리고 먹을 건 안 주고. 그래서 어떤 지역들에서는 단련대를 깡판이라고도 해요. 깡 노동판에 그냥 내민다. 그래서 북한에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노동은 사상 단련의 용광로이다. 그러니까 그 용광로에다 몰아넣고 사람을 막 그냥 쥐어잡다 보니까 거의 50% 이상이 죽어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예, 이렇게 끔찍한 노동 단련대에서 양명순 씨가 탈출에 성공을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탈출하셨는지 화면 보시죠. 양명순은 쇠창살을 뚫고 탈출했다. 쇠창살을 뚫고 탈출했다. 야, 이게 쇠창살을 뚫을 수 있나요? 제가 이렇게 단련대에 들어갔을 때 저희 아들이 매일 이렇게 도시락을 가지고 면회를 왔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애가 하루 와가지고 엄마는 내일부터 산에 벌목하러 가는데 그 산에 가서 통나무를 엄마 몸에 못 꾼다. 제가 그때 당시 35kg밖에 안 됐었거든요. 어머, 어떡해. 영양실조가.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제가 통나무를 꿀게 되면 죽는다고 저희 아들이 어떻게 도망치라고 오늘 밤 도망 못 치면 엄마 죽는다. 산에 가서 거기서 죽는다고. 제가 밥을 먹는 사이에 애가 이렇게 살창을 뜯어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쇠창살을 어떻게 뚫으셨어요? 여기가 제가 있던 방이거든요. 근데 살창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옆으로 이렇게. 근데 북한이 이렇게 사정이 안 좋다나니까 이 창문에 이렇게 유리가 없어요. 유리가 없고 비닐방막 대놓고 이렇게 살창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애가 가서 살창 하나를 이렇게 내리 누른 거죠. 휘어졌죠. 그렇게 해놓고 다시 그거 이렇게 삥 돌려가지고 원위치 만들어 놓고 애가 저한테 와서 살창을 뜯었으니까 엄마 오늘 밤 무조건 도망치라 이러는 거예요. 제가 밥 먹고 들어와서 방 식구들하고 얘기했어요. 우리 오늘 밤 이렇게 나 도망치려고 하는데 다 같이 도망칠 거냐 했더니 다 도망치겠대요. 오케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6명이 있었어요. 이렇게. 6명이 있었는데 이 방에 저보다 더 마른 애가 있었어요. 그러면 네가 약하니까 내 다음에 네가 나와라. 이렇게 순서를 정해가지고
이 옆에 방이 이렇게 비어 있어요. 옆에 방 사용을 안 해서 여기가 이게 변속 구멍이고 바깥으로 이 똥을 보낼 수 있게끔 네.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나와서 이 구멍으로 들어가서 이 변기 구멍으로 나와서 이 방문 열고 바깥에는 신발을 이 감시창으로 던져주게 됐어요. 그 신발을 열어주면 1인당 자기 신발 하나씩 가지고 예. 신고 도망치게 그렇게 너무 작전을 다 위험한데? 짜가지고 예.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걸. 그랬는데 그때 날씨가 3월 달이다 나니까 신발은 무조건 있어야 도망칠 거잖아요. 그날이 3월 20일 날이었었거든요. 엄청 춥지. 계획을 그렇게 세워놓고 제가 먼저 나오고 그 뒤따라 이제 그 두 번째로 나오게 된 애를 나오게 됐는데 얘가 자기가 몸이 허약하기니까 진짜 옷을 엄청 깨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는 나왔는데 몸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자기네 나올 순서를 기다리려고 창문 앞이 빙 둘러서 있고 창문은 비닐 방망이 다 찢어져 있는 상태고 그런 상황에서 얘가 이제 몸이 거짓 나오게 된 상태니까 제가 바깥에서 끌어당기는 상황이고 문제는 그 양성진원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양성진원 보기에도 이건 완전 탈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난리가 난 거죠. 그 방법이 바락 잡아당겨가지고 뛰자했는데 얘는 이렇게 영양실조다 나니까 바로 뛰지도 못하고 눈은 이까지 허벅지까지 와 있었고 그 뛰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너하고 나오기서 헤어지자 이래가지고 저는 무작정 뛰어서 30분 동안 이렇게 간 집이 아는 집으로 들어갔는데 거의 9시 지나서 북한은 전기가 없다 나니까 저녁이면 일찍이 불 끄고 잔단 말이에요. 다 누워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문 두드려 들어가서 봤는데 들어가니까 신발도 없이 그렇게 단련돼 있어야 될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 집 식구도 딱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래서 제가 도망을 쳤는데 나 빨리 여길 벗어나고 싶다. 어떻게 좀 방법이 없냐 했더니 그 집 어머니가 이렇게 너 집 맨발인데 하면서 양말하고 신발을 주는 거예요. 그 신발 가지고 그때 돈으로 10,000원을 줬어요. 예비하라고. 근데 그 신발 하나를 사려면 진짜 며칠 동안 굶을 각오를 하고 신발 한 켤레 사는 상황인데 그렇게 신발을 이렇게 내줘가지고 제가 그 신발 덕분에 이렇게 해령까지 걸어도 갈 수 있었고 그 예비돈 가지고 길 가면서 먹을 것도 조금씩 사 먹을 수 있었고 그랬던 거예요. 도로로 가려면 증명서가 없다 나니까 무조건 단속 걸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탈출한 상황이다 나니까 안 좋은 말로 하면 수배가 떨어졌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산을 택했었는데 260리라는 길을 걸으면서 제가 진짜 무조건 살아서 어떻게나 살아서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겠다. 저 길 없는데도 걸으신 거예요? 아니요, 산속에 길은 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무슨 우리나라 뭐 둘레길 같은 것도 아닐 테고. 야, 그 90km가 넘는 그 산길을 막 헤매고 해령해를 가신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단은 중국하고 제일 거리가 가까운 게 해령이니까 일단 해령까지는 갔었는데 아무 지형도 몰라서 제가 생각한 게 살펴는 봐야 되잖아요. 두만강 쪽을 이렇게 연선을 봐야 되니까 좀 산으로 올라갔어요. 제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낮에는 군인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데 밤에는 모르잖아요. 다 초세 잠복했으니까 어느 쪽이 어떻게 있는지. 제가 그 상태에서 밤 늦게까지 기다렸어요. 그 길을. 그러니까 밤에는 군인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거기서 담배 피우니까 담배 불빛이 깜빡깜빡 하다 나니까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쳐서고 여기서부터 저까지 빈 공간에 이걸 제가 알았어요, 제가. 보니까 두 초소가 사이가 되게 거리가 먼 거예요. 저긴 왜 저렇게 거리가 멀지? 어쨌든 저기를 한번 가보자 해서 내렸었는데 좀 하늘이 이렇게 흐리면서 눈이 살짝 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때부터. 그래, 하늘이 도와준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길을 택했는데 보니까 절벽이었던 거예요. 거기가. 절벽이었던 거예요. 거기가. 어떡해. 그래서 거기 처소가 없었던 거예요. 그 절벽이 돼가지고. 뭐 어떤 길도 뭐 저한테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나 이 길 내려가야만 두만강에 들어설 수 있으니까 제가 그때부터 이렇게 나뭇가지를 지고 바위돌도 붙잡고 이렇게 하면 미끄러져도 떨어도 지고 뒹굴어도 두 번씩이나 뒹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내려온 게 두만강 옆에까지 왔어요. 절벽을 내려간 네, 거예요? 절벽을.
근데 그때는 그게 절벽인 거 몰랐어요, 제가. 높은 절벽이었어요? 좀 높았었죠, 거기가. 그래가지고 제가 내려와서 이렇게 두만강 옆에까지 딱 오니까 그게 3월 말경이다 나니까 두만강 기슭 쪽에는 얼음이 풀려 있었어요. 이렇게 물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물에 들어서려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둘러보니까 통나무가 한 대가 있잖아요. 이게 땅에서 이렇게 얼음 데까지 걸쳐져 있었어요. 다행이다, 진짜. 이게 진짜 누가 지나갔던 다리 버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고기를 해서 이렇게 간신히 이렇게 넘어가지고 얼음에 딱 올라서서 고리를 보니까 막 얼음이 깨진 소리 같은 게 들렸어요. 막 짜작짜작 하는 소리가. 그래, 아니다, 이건 서서 못 걷겠다. 이래가지고 신발을 벗어서 양쪽 손에다 끼고 엎드려서 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잘하셨네. 기면 이렇게 서서 걷는 것보다 몸무게가 이제 분산되니까. 무게 중심이 이게 분산된다 하더라고요. 이게 그 생각이 딱 나가지고 이렇게 네 발 걸음해가지고 딱 건너왔는데 아니 저 그까지 건너면 끝인 줄 알았어요, 진짜. 이렇게 네 발 걸음해가지고 딱 건너왔는데 아니 저 그까지 건너면 끝인 줄 알았어요, 진짜. 아니 딱 일어서니까 앞에 높이 2m 되는 철조망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맙소사. 아니 이거 철조망 이거 너무 어기맥혀가지고 말도 안 나오고 이걸 어떻게 넘어야 되지 하는데 이 철조망에 혹시 전기가 흐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신발을 양쪽 손에 낀 신발 가지고 하나는 이렇게 철조망 하나 내리누르고 하나 이렇게 싹 들어봤니까 전기는 안 흐르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제가 그 신발을 신고 왼발로는 철조망 내리누르고 이렇게 오른손으로는 이렇게 철조망 올리 받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구멍으로 제가 빠져나와가지고 그 넘어서서 중국 쪽에 닿는 순간에 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아이고. 얼마나 기가 막히셨어요. 진짜. 눈물이 왜 났을까요? 아유. 8년 만에 진짜 성공했어요. 진짜 두만강까지. 그 중국까지 오는 길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었고. 그래, 그게 앉아서 주저앉아 왕왕 울고 있는데 그때 경비대들이 알한 거예요. 제가 넘어간 걸. 아유. 호루라기 불고 막 전직불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이 앉아서 이렇게 울기만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구나. 빨리 피해야 된다. 그때가 몇 시쯤이었어요? 그때가 10시? 밤 10시, 한밤중이네.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지금 그 절벽에서 내려와서 두만강까지 걷는 거죠. 대단하다. 거기서 이제 막 울고 계셨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넘어온 것도 기적이었지만 이제부터가 더 힘든 거거든요. 중국 땅 넘어가면 브로커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 또 산길일 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 2시간 동안을 걸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변방대 이렇게 순찰 도로만 있다 뿐이지 산골이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마을도 하나도 없는데 정신없이 걸어가는데 보니까 이렇게 집이 하나가 딱 나오는 거예요, 길 옆에. 그 집을 들어가서 밥 좀 달라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모르잖아요, 저기 어떤 집인지 무슨 사람들 살고 있는지 대화가 통할지 안 통할지. 그렇지.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게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남자 2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중국 한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대화 안 통하죠. 그런데 들어가서 제가 진짜 손발 다 동원해가지고 북조선에서 왔다. 북조선에서 와가지고 지금 너무 배고파 그러니까 한 번만 좀 도와달라. 먹을 거 좀 달라 이랬어요, 제가. 근데 정말 감사한 게 그 밤중에 이렇게 불을 떼서 저한테 이렇게 우동을 끓여주는데 우동 이렇게 큰 그릇에다가 이렇게 돼지고기를 이렇게 큼직큼직 썰어서 주는데 그 우동이 그렇게 맛있다는 걸 진짜. 그래가지고 그 우동을 정신없이 먹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장롱에서 종이장 한 장을 꺼내오는 거예요. 저한테 주는데 이렇게 시뻘건 종이장 한 장에 이렇게 뭐 글 써 있는 중국 글로 써 있는데 그 사람이 그다음에 이렇게 막 이렇게 제가 알아듣게 설명을 해줬는데 나를 고발하면 이렇게 자기한테 3,000원 돈 준다. 그러니까 그런 전단지를 저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우동 먹다가 갑자기 멈춰진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신고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고? 어떻게 된 거야? 그래,
오늘 이 사람들 날 고발하면 어떻게 하지? 나 이 진짜 어떻게 온 길인데 못 부르니까 그 사람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 너로 고발 안 할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 전단지를 그 아라 씨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진짜 빨갛다. 자, 중국어로 좀 읽어주시면. 如果看到非法泼浆月经的朝鲜居民进行举报，要及时向就近的边防大队船长汇报。 이 내용이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비법적으로 도강을 하여 넘어온 북한 주민을 보고 신고를 하면 3,000위안 포상금을 주고 이런 이상한 사람들을 숨겨주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들키는 경우에는 3,000위안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가까운 곳의 변방대 촌장들에게 제때에 고하여야 한다. 어쨌든 양명수 씨, 그분들이 다행히 신고를 하지 않았던 거네요? 네,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려준 길로 제가 이렇게 또 걷기 시작했어요. 5시간, 6시간 가게 되면 이게 용정이 된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또 걷기 시작했었어요. 이렇게 총 130km를 그냥 걸어서 무작정 걸어서 중국 용정에 도착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전래동화 속 이야기도 아닌데 여기서 또 극적으로 양명수 씨를 도와주신 세 번째 은인이 나타납니다. 과연 어떤 도움 받으셨는지 한번 보시죠. 진짜. 목숨과도 같은 버스표 한 장.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제가 이렇게 5시간, 6시간 정도 걸어서 그 집에 가다 보니까 이게 한 30세대가 되는 마을이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영정 시내까지 나가는 버스가 시작되는데 돈 일전도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버스가 아침 시간이 될 때까지 어디가 있을 때도 없고 그래 제가 그 동네를 10바퀴 눈 맞으며 10바퀴를 돌다가 딱 보니까 이렇게 막 쓰러져가는 이렇게 집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차라리 못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 심정을 이해해 주겠지. 명언이네. 부잣집에선 오히려 신고할 것 같고. 네, 그래서 저 집을 문 두드려가지고 돈 받아보자. 이래가지고 제가 문 두드렸는데 계십니까? 하니까 그 안에서 누구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순간에 너무 기뻐가지고. 한국말로? 네, 기뻐가지고 문을 벌컥 열고 조선부입니까? 하고 소리쳤어요. 저도 같이. 그랬더니 그 안에서 내 조선 사람인데 누구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 좀 켜주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전기도 없다는 거예요. 전기도 없대. 어떡해. 그래서 그 사람이 전지불을 비춰줬어요. 그 전지불 비춰줘서 보니까 그 사람이 딱 누워있는 그것만 장판을 대고 나머지는 다 흙바닥이었던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 운막이네, 운막. 제가 이야기했어요. 사실 이렇게 북조선에서 왔는데 군방진 왔는데 저 좀 도와달라고 저 이렇게 한국으로 가려고 보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지금 당장 급한 건 배고프다 지금. 나 좀 어떻게 좀 도와달라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는 자기 집에 먹을 게 없다. 내가 친구네 집에 가서 얻어가지고 가지고 올 테니까 조금만 자라 그러는 거예요. 불안해서 불안하지, 불안해. 뭐하러 사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오밤중에. 네, 그래서 알았다고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서 그 사람 그 사람이 일어나니까 그 자리에 제가 바로 꼬꾸라지 갔었어요. 어머, 뭐 이젠 자박할 테면 자박하라면서 막 이제 모든 거 다 났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잠들었는데 잠결에 이렇게 남자 목소리가 나길래 이렇게 눈 딱 떠보니까 그 집 친구가 같이 왔는데 이렇게 뭐 두부에다가 계란에다가 뭐 김치에다 이렇게 가져왔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없는 사람이니까 제 이야기 듣고 자기 주머니에서 돈 20원을 꺼내주는 거예요. 자기도 가난한 사람이. 네, 자기도 가난한데.
이래서 제가 그 사람 도움으로 9돈 20원 버스표 한 장 가지고 그 버스에 올라서 연길까지 가게 됐어요. 이런 게 진짜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은 거예요. 영화야 이거 완전. 예, 선글라스 끼고 아메리카노 들고 이런 거 말고 선글라스 끼고 아메리카노 들고 이런 거 말고 이런 게 진짜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딱 그 필요한 그 순간에 딱 은인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딱 도움을 주고. 약간 드라마 같은 이야기예요. 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일 것 같고 정말 신기한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여기서 이제는 또 이제 어디? 연길에 도착한 김명순 씨에게 네 번째 은인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연길까지 도착하고 나니까 이렇게 점심시간이 됐었어요. 근데 저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도움 받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한국까지 가려면 또 브로커도 찾아야 되는데 뭐 어디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또 연길역에 내려가지고 그때부터 또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막 이게 아문기 골목이나 막 들어가서 지나가는 사람, 저 사람은 날 도와줄 수 있을까? 혹시 이 사람은 나를 고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다가 지나가는 이렇게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널판지 같은 거 옆에 이렇게 장작 같은 거 끼고 가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 할아버지 말 좀 물어봅시다. 이러니까 할아버지 왜 그러냐고. 사실 제가 이렇게 해서 왔는데 저 좀 어떻게 도와 못 주겠습니까? 이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자기는 힘이 없는데 자기 아는 집이 있다. 네. 아는 집이 있으니까 그 집에 가서 도움 받아봐라. 이래서 그 할아버지가 데려다 준 집에 가니까 어떤 남자분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 집 주인이래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저 북한에서 왔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올라오라고. 그래서 신발 벗고 들어가니까 그분이 저도 같은 북한 사람이라고. 북한 사람이라고 이러는 거예요. 어떡해. 나도 북조선이요. 자기도 북조선 사람이라고. 그래, 네? 이랬더니 그 사람이 자긴 조교라고. 조교도 어쨌든 북조선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진짜 잘 만났다고 막 거기서 이제 울면서 나 이렇게 뭐 진짜 생명의 은인이 나타났다고 나 한국 간 거 도와달라고 막 그랬는데 근데 그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딱 궁금한 거예요. 좀 혼자 산 사람이면 저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집사람이 이렇게 저녁에 온다고 이제 애도 학교 갔다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3명인 거죠. 그 집에 결국은 있게 돼가지고 2달 동안 그 집에 있으면서 그 조교가 브로커를 찾아준 거죠. 우와, 은인이다. 진짜 대박이다. 벨 낳기 왔다, 야. 저 후에도 그분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저희 아들을 찾아달라고 그랬어요. 어머, 네. 그 조교분?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북한 쪽에다 연락해가지고 아들 찾아가지고 제가 아들한테 그때부터 돈도 보내주고 후에는 한국에서 탈북자가 브로커로 했었지만 이렇게 중국 쪽에서는 그 조교가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두만강 받아주고. 와. 왔어요, 여기로 왔어요? 아들 데려왔어요. 아들 왔어. 진짜 은인이다. 예, 양명순 씨의 탈출기에 이어서요. 중국에서 목숨을 건 생존기를 거쳐온 또 다른 분이 계십니다. 바로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수백 편씩 보고 오신 우리 영찬 씨입니다. 우리 영찬 씨가 뭐 진짜 한국 드라마 보다 교화소까지 갔었죠? 네. 그 교화소 이름이 뭐였더라? 전거리 교화소요. 전거리 교화소. 거기 얼마나 계셨었죠? 2년 정도. 2년. 그 제일 좋아하는 여배우는 누굽니까? 나 빼고. 되게 많 편하다. 그래. 연예인은 당연히 많이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그 박민영 씨도 많이 좋아하고. 박민영 씨 좋아하는구나. 김남길 씨인가? 아, 김남길 씨 멋있죠. 그분 또 저희 아빠랑 많이 닮아서. 느낌 있다. 뭔지 알겠다. 날카로워지면 그 느낌이 생기겠어. 그리고 막 좀 이런 스타일 남자도 있는데 그 약간 이렇게 왜 머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처럼 왜 박서준.
아 그거를 맞췄다는 게 이상해. 야, 너 그걸 기억해내냐? 현빈 담임 입장에서 다 야, 보여요. 이병헌, 예? 현빈. 야 미치겠네. 이렇게 드라마를 좋아했던 영찬 씨가 뭐 너무 북한에서 힘든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죠? 그러게요. 그러면 드라마 보다가 전거리 교화소 가서 2년 동안 복역을 하고 나오자마자 탈북을 한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요. 교화소 한번 갔다 오면 군대를 못 가거든요. 네. 전과가 있어서. 네, 전과가 있어서. 그래서 탄원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힘든 곳에 보내달라 하게 되면 탄원서를 내면 보내줘요. 네. 탄원서를 쓰고 군대를 간 거예요. 가서 또 군대 생활에 맞게 잘 적응했어요. 거기 가서도. 그러다가 이 부모님이 연락이 와서 아빠가 아프니까 휴가 받고 집에 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 받는 거는 다 부모님 알아서 하니까 휴가 신청만 하면 된다고 해서 신청하고 휴가 받고 오다가 그 오던 도중에 부모님 만난 거예요. 길에서. 그냥 만나서 왜 여기 있냐니까 뭐 마중 나왔다고 이렇게 그냥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그냥 부모님이 주시는 과일도 같이 먹고 하는데 정신을 잃었어요, 제가 그때. 왜? 왜요? 왜 정신을 잃었어요? 부모님도 보고 너무 좋은데. 깨라보니까 중국산이었어요. 중국산이었어요. 쓰러뜨렸구나, 중국산. 엄마 아빠가. 그럼 과일에 그러면 수면제를 탔던 거예요? 네, 그 어떻게 약을 타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중국 어디예요? 거기가? 하룡시요, 하룡시. 하룡시에 이제 어느 마을에 있었고, 자, 눈을 떴더니 누구 있었습니까? 거기 저랑 그다음에 아빠, 엄마, 누나 그러고 온 그렇고. 가족이. 일가족이 다 같이. 네, 일가족이. 다행이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가 아프다는 거는 거짓말이죠. 네,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한국 가서 대학 가길 원해서 그런 선택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아들을 위해서 부모님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지금 중국으로 일가족이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큰 위기가 닥친다고 합니다. 중국 산 표류기 위기의 순간 총을 든 중국 공안에 습격. 어머, 어떡해. 얼마나 무서웠을까. 잠깐만, 중국 공안이 총을 들고 쫓아온 거예요? 네. 저희가 그 탈북하자마자 바로 그 가덕도주라 보니까 북한에서 바로 소문나서 북한에서 보회부가 바로 중국에 의뢰해서 공안이 막 붙고 변방대가 붙고 그다음에 그 북한 보회부가 넘어온 거예요. 아유, 중국까지. 와, 완전. 그러다 보니까 브로커가 저희를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어유. 네. 저희는 아무것도 거기 아는 것도 없고 산이잖아요. 거기서 그냥 거짓 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산에서 포로돼서. 야, 어떡해. 이거 진짜 이렇게 막 추격전을 따라붙고 있지. 중국의 그 큰 산에서 가족들만 덩그러니 지금 브로커는 도망가고. 얼마나 난감했을까. 그 이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난감했는데 저희 핸드폰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국 근처에 그 이 변방 지방에는 핸드폰이 안 터져요. 안 그렇겠지. 방해 파장성. 그래서 그 전화하는데 찾아다니다가 산을 이렇게 헤매다 보니까 핸드폰도 배터리 다 떨어지고 네 충전도 안 되고 그렇게 중국 산에서 한 27일 동안 부모님이 뭐라고요? 한 달을? 거기 뭘로 먹고 살았어요?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물도 없고 해서 그 물 먹고 싶으면 그 나무가지에 맺힌 물을 그 빗물을 먹고 이슬을 받아. 아니면 그 웅덩이 있잖아 물웅덩이 웅덩이. 그 빗물이 고인 거 그것도 먹어봤어요. 정말 이게 지금 위에서 이렇게 봐도 막막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27일 동안을 이 산속에서 빗물을 먹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영찬 씨가 위기의 순간에서 먹을 수밖에 없었던 무언가가 있다고 합니다. 자, 화면 보시죠. 보름 만에 먹은 첫 음식은 네모이다. 자, 보름 만에 먹은 산에서. 첫 음식. 뭐 도토리일까요? 아니면 뭐 섭찜식일까요? 뭡니까? 생닭이었어요. 생닭이었어요. 생닭? 응? 야생닭이 있었나? 거기 닭이 있어요? 저희 거기서 한 보름 정도 아무것도 못 먹고 있었었는데 그 산길을 가다 보니까 그 천막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몰래 가보니까 그런 창문이 있어서 들여다보니까
닭들이 진짜 몇 천 마리가 있더라고요. 오 마이 갓. 티도 안 나게. 하나 찍어 없어져도. 너무 배고픈 나머지 이거라도 훔쳐야 된다. 그렇지. 진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태어나 처음으로 도둑질을 하려고 한 1m 정도를 팠어요. 그 안에 두 알로가. 닭만 그리면서. 파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그 안에. 들어갔는데 닭을 잡으려니까 닭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안 잡아봤으니 뭐. 게다가 그 할머니가 어릴 때 그 닭 먹이 줄 때 구구감 주잖아요. 그 생각나서 그 모래를 한 점 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머리 좋다. 닭들이 오더라고요. 그런 거 잡았는데 닭이 저보다 힘이 더 세요. 잘 먹었어. 중국 닭. 힘이 더 세요.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이야. 가만히 안 고민하다가 그 닭 잡을 때 목을 비틀잖아요. 그 생각이 나서 다시 일다가 그냥 잡자마자 바로 그냥 목을 그냥 어떻게 그렇지? 그렇게 다 하고 그냥 갖고 산에 부모님인데 올라왔는데 라이터는 있는데 불을 켤 수가 없어요. 불을 켜면 잡히니까. 해서 그 털을 벗기고 해서 생고기를 먹어봤어요. 저도 이거 산속에서 살아봐서 이 심정을 너무 잘 아니까 저도 이런 생고기도 먹어보고 제가 이 개구리랑 정말 무서워합니다. 네. 그 배고프니까 그 사람 개구리를 제 손으로 잡답니다. 너무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 심정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네. 신돈 여사. 네. 신돈 여사는 뭐 어디서까지 생활해 보셨어요? 제일 처음에 나도 그 힘든 생활할 때 산속에서 힘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생닭을 먹었고 개구리 새끼를 먹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러지를 않았고 그 묘지들을 찾아다녔어요. 묘지들을 찾아다녔어요. 왜? 묘지를 찾아다니면서래. 설마. 그 묘지 앞에 그 중국 사람들은 갔다가 음식을 갖다 차려놔요. 그렇지, 그렇지. 제사 지내고 너무 차례 지내고. 다행이야. 그 나는 산속에서 중국으로 도망쳐서 나올 때 나는 멧돼지를 이렇게 만났댔어요. 그러니까 멧돼지가 한소만 하더라고. 새까맣게 이빨이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이빨이 이만하더라고. 이빨이 이만하더라고. 맞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공주엄마 진짜죠? 진짜입니다. 아니 진짜입니다. 1%도 거짓말이 아니야. 1%도 거짓말이 아니야. 니네 다 못 봤어 그거. 우린 직접 봤어. 맞는 말이지. 저희 남편이 살았을 때 우리 후창군에서 진짜 유명한 사냥꾼이 됐습니다. 개를 5마리 지고 코끼리를 앞서가서 멧돼지 잡아오는데 있지 않습니까? 너무 커서 쟁기를 하나 100kg 맞에다 여치 못할 정도로 큰데 진짜 그 이빨이 이만합니다. 북조선 멧돼지가 이빨이 이만한데 중국 이빨이 이만해. 내 말 들어봐. 아니 신발이 말하는 중국 멧돼지가 잘 먹어서 더 크다. 내 말 들어봐. 멧돼지 주둥아리 요만해. 요만해. 그러면 멧돼지 주둥아리 요만하면 야, 우리 그 이빨이 더 길게 나와. 대한민국 멧돼지는 멧돼지도 아니네. 맞아. 네, 아니야. 아니야. 여기는 멧돼지가 아니야. 멧돼지는 엄청 알겠습니다. 크다고. 자, 어쨌든 이 위기의 순간에 생닭을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는 배고파서 그냥 정신없이 먹었죠? 네. 근데 양명순 씨는 탈북길에 중국에서 은인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영찬 씨는 어떻게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한 주일 탈북해서 한 주일 동안 포로돼서 생활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마을에 내려가 보자 해서 마을 근처에 내려가다가 그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막 전화하는 게 막 그 느낌이 막 신고하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 싶어서 막 도망갔는데 그 변방대가 막 들이닥치고 해서 저희가 막 쫓겼었거든요. 엄마 영감이 신고했네. 쫓기다 보니까 누나는 신경 못 썼어요. 부모님을 제가 이렇게 챙기다 보니까 막 쫓기다가 저는 쫓길 데 없어서 또 보니까 여기 개울이 하나 오르는 거예요. 개울 속에 부모님이 거의 들어갔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막 금방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소리가 꺼지면 물속에 들어가 있고 진짜 잠수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 또 변방대 소리 안 나면 또 나와 좀 있고 숨 쉬고 그렇게 한 3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8월 5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저녁이 좀 캄캄해져서 저희가 물속에서 나갈 수가 있었는데
보니까 누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누나를 엄청 찾아다녔는데 누나를 끝내 못 찾았어요. 어떡해. 아빠랑 엄마는 누나 찾기 전까지 여기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인다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때 막 누나보다도 부모님이 먼저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러고 저도 막 이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막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루 반 정도 찾고 부모님을 설득해서 가자고 소리 우리 가자고 그러고 깡짜로 부모님을 끌고 제가 갔던 것 같아요. 야, 이게 진짜 극한의 상황이잖아요. 누나는 누나대로 잃어버리고 네, 변방대는 계속 쫓아오고 사실은 젊은 영찬 씨도 견디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진짜 어떻게 버티셨을지가 궁금하네요. 부모님도 병이 좀 많으신 분들이었어요. 어머니는 걸을 수가 없어서 제가 업고 다녔어요. 업고 다니다가 저도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제 몸도 이제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올라갈 때는 제가 부모님을 엄마를 업고 올라갔어요. 업고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엄마가 이렇게 산을 뒹굴며 내려가는 거예요. 아 그걸 보는 순간 제가 진짜 눈물이 났어요. 막 겉으로는 안 울어도 막 그걸 보면서 제가 업어줄 수 없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때. 제가 그때 제일 후회되는 게 부모님을 엄청 욕했었거든요. 왜 이까지 와서 고생시키냐고. 북에서도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다 먹고 살 수 있지 않냐. 괜찮게 살았었으니까 살 수 있는데 왜 내 유행 같은 거 묻지 않고 이까지 와서 이런 일을 벌이냐고 하면서 부모님 엄청 욕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은 항상 그 산에 있으면서 나보고 먼저 혼자 가라고 부모님들 두고 혼자 가라고 너만을 살아야지 계속 저보고 먼저 가라고 했었어요. 그러다 그 마지막 헤어질 때 그러면 그 저보고 먼저 가서 도움을 청요라고 했어요 부모님이. 해서 제가 부모님을 산속에 숨겨두고 그러고 제가 도움을 청하러 내려갔었어요. 그렇게 부모님이랑 헤어지고 그 자리에 다시 가니까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저를 위해서 부모님이 부모님이 일부러 피하신 거 아닌가요? 네. 저를 위해서 피하신 것 같더라고요. 짐이 되기 싫어서. 혹시나 주변에 있을까봐 주변에서 엄청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그 산에서 며칠 동안 더 있었어요. 제가 그 부모님을 둔 곳에서 혹시나 오실까봐 내가 없는 사이에 뭐 어디 갔다 오실까봐. 이게 누나 잃어버린 지 며칠 만이에요 이건? 부모님 잃어버린 게 8월 24일, 25일 정도 돼요. 아니 그때 어떻게 그래도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면? 네. 그때 제가 잠들었었는데 꿈속에서 막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왜 여기 누워있냐고 하면서 엄청 저를 막 욕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내가 여기에서 자면 이제 잠들면 내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살아야 내가 부모님 살릴 수 있겠다. 내가 꼭 살겠다. 무섭지만 내가 여기서 붙잡힐 수도 있지만은 살아야겠다는 거. 내가 살아야 부모님 살릴 수 있겠다. 진짜 그 산을 기어서 그 마을까지 갔거든요. 사람이 사는 곳까지.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룡 시내까지 거의 진짜 집을 떠나서 35일 만에 도착했어요. 예? 35일 만에 도착했어요. 제장 시간이네. 그게 솔직히 지도상으로 보면 되게 가까운 거리인데 그렇게 막 도망가다 보니까 막 경찰한 쫓기고 하다 보니까 그게 막
진짜 며칠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산에서 제가 진짜 산길을 잘 탑니다. 그런데 북한하고 이거 중국산인 돈 없습니다. 그리고 산속 오솔길하고 이 평지길하고는 또 반대입니다. 그다음 부모님들 잊어버린 그 상실이 큰데 거기서 거기를 온다는 건 정말 제가 대단한 일입니다. 진짜. 자, 그렇게 해서 걸어서 허름시까지 들어갔어요. 네. 우여곡절 속에. 거기 가서 옛날에 그 엄마가 같이 장사하시던 분이 한국에 계셨어요. 그분한테 전화하니까 그분이 브로커로 소개시켜줘서 브로커가 저를 데려온 거예요. 3일 만인가 왔어요. 새로운 브로커죠, 그러니까. 네, 새로운 브로커예요. 야, 그래도 그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었네. 네, 부모님이 꼭 그건 외우라고 소리 했었어요. 네, 그렇게 브로커가 왔는데 브로커는 빨리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가자고 하는데 저는 안 간다고 했어요. 나랑 같이 부모님들이랑 가자. 그래서 난 절대로 안 간다. 근데 지금 와서 알게 됐는데 브로커는 그때 당시 부모님이 붙잡힌 것도 알았고 누나가 붙잡힌 다 알았더라고요. 지금 와서 알면.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때 그 진짜 막 부모에 대한 그런 감정으로 지금 눈에 진짜 보이는 게 없고 하니까 무서우니까 얘가 뭔지 할지 모르니까 그냥 제 말을 들어준 거더라고요. 그렇게 부모님이 있던 곳을 다시 갔는데 거기 한참 거기 찾아봤는데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없지. 그 자리에서. 그래서 다시 시내로 왔고. 네, 시내로 다시 왔어요. 야, 아니 그럼 한국에 이제 혼자 오시게 된 거잖아요. 네. 한국에 와서는 부모님 소식을 따로 들으신 게 있으세요? 제가 하란에 와서 부모님 소식을 들었는데 그 부모님 아버지는 감옥에서 북한 감옥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그 붙잡혀 나오자마자 감옥에 있을 형편이 안 되니까 병원에서 나와서 돌아가시고 네. 예, 지금 엄마는 북송됐다가 이게 치료를 제대로 못 받으셨겠네요. 저랑 당시 휴일 당시 막 돌아가실 것 같았어요. 지금도 친구들한테 부모가 있는 친구들한테 부모님한테 잘해라 이런 말을 좀 많이 해요. 저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진짜 부모님한테 막 사랑한다. 진짜 나와서 고맙다. 뭐 생일날에 선물 하나 사서 보고 나 그런 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부모님한테 맨날 추성하고 부모님이랑 싸우면 싸웠지 내가 부모님한테 사랑한다 말하고 감사하다고 말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돌아가시 당시에까지만 해도 제가 부모님한테 추성하고 그게 진짜 후회돼요. 제가 한 번이라도 부모님한테 고맙다고 말했으면. 저 탈북한 날에 엄청 울었어요. 근데 영찬이가 뭐 비교는 안 되지만 그냥 저희 아빠는 진짜 제가 회사 다닐 때도 간식 봉지 지금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컸지만 자고 있으면 들어와서 손톱 발톱 다 잘라주고 그랬거든요. 진짜 구미호기 키우셨는데 보답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꼭 보답하고 싶어요. 이게 뭐 너무 아픈 일들이라서 이게 참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이만갑 하면서 많은 분들 아픈 얘기를 듣지만 이게 진짜 익숙해지지 않는 아픔과 이 고통 이야기라서요. 영찬 씨는 이게 참 얼마나 속에 사무치는 얘기겠어요. 예. 나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죄책감, 미안함까지 있을 테고요. 이제 그걸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은 저희가 얘기한다고 될 일이 아니지만 예, 좀 내려놓으셔야 또 살 수 있죠. 다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또 새 삶을 차려다 두려고 부모님이 그렇게 노력하신 만큼 저도 또 지금은 안 계시지만
더 열심히 살고 또 부모님 또 누나모까지 합쳐서 진짜 열심히 살 거예요. 영찬 씨 지금 대한민국에 온 게 처음 언제 오셨죠? 저 16년도에. 2016년? 네. 혼자서 생활하려면 생활비도 벌어야 되잖아요. 네. 뭐 알바도 해봤어요? 알바는 진짜 많이 해봤어요. 뭐 해봤어요? 그 막 고깃집 알바도 해보고 편의점도 일해보고 택배 상하차. 그거 힘든데. 그것도 해보고. 일용직 있잖아요. 그 말 노가다 하는 거. 노가다, 그렇지. 알지. 그것도 많이 해봤어요. 그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였어요? 택배 상하차. 아, 그 창고 같은 데서? 네. 깜방에서 디스크 왔었다고 했었잖아요. 허리. 네. 그때 맞아서 디스크 왔는데 그 디스크 때문에 물품 상자로 옮기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힘을 못 주니까 허리에. 택배 상하차는 알바계 해병대입니다. 알바계 해병대. 이게 분류를 해가지고 실어야 되는 거니까 하나라도 잘못 싣기 시작하면 다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쌓인 걸 다시 다 해체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저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하다가 안 하고 그냥 집에 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12만 원 받으니까 그럴 수가 없죠. 준혁아 혹시 특이한 알바 한 거 없어요? 좀 특이한 알바? 지금까지 했던 알바 중에 가장 특이한 알바는 임상 알바가 뭐야? 임상 알바가 뭐야? 대신 실험을 임상 실험? 그렇죠. 임상 알바가 합법적인 알바예요. 이게 알바인데 고혈압 환자들한테 이제 투여하는 그 고혈압 약의 효능을 시험하기 위해서 조금 정상적인 건강을 가진 사람들 데려다가 이렇게 2박 3일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해서 2박 3일 동안 계속 피를 뽑아요. 네, 소량의 피를 뽑아서 검사를 거쳐가지고 이제 집에 가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계속 병원에 방문해서 이제 진찰을 받죠. 근데 그게 2박 3일 입원하고 일주일 하잖아요. 80만 원이에요. 그게 80만 원이에요. 얘기 들었어요. 그만큼 위험 최고 그렇지. 부작용을 일으키시는 분들은 이제 막 뭐 알레르기라든가 발작 증상이 있으신데 저는 다행히도 너무 건강해서 무슨 약이었어? 무슨 약? 네? 저 고혈압 약이랑 소화제 약이랑 소화제. 제가 3번 했었거든요, 그 알바를. 김일중 씨도 뭐 아르바이트 해봤어요? 저도 해봤어요. 뭐요? 저도 친구들하고 한참 당구에 빠져서 맨날 제가 당구비를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당구 알바를 당구장이네, 해서 내가 당구장. 실력을 늘려야겠다 해서 당구장 알바를 했었는데 전 쉴 때 이렇게 좀 당구장 혼자 이렇게 좀 치면서 실력 좀 익히려고 했는데 너무 잘 되는 데라 갖고 당구 공만 닦다 나왔어요. 그냥. 세상에 시간이 없었어 거기가. 아이고 나 안쓰럽다 어떡해. 아라 씨 알바 해봤죠? 네. 뭐 해봤죠? 저는 대학교 다닐 때 홍어집 알바랑 레스토랑. 레스토랑? 네. 홍어집은 얼마나 일해봤어요? 홍어집은 제가 한 학기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좋았어요? 힘들었어요? 좋았죠. 근데 사람들 다 안 오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때 그 시즌쯤 되면 이미 애들이 다 그 알바 자리를 다 꿰차고 남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 집만이, 홍어집만이 이제 알바생이 없는 거예요. 애들 다 오기 싫어하는 거죠. 막 냄새도 냄새나게 막 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저는 문이 탁 들어섰는데 그 냄새가 그냥 막 꼬리꼬리한 게 그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시원하고. 네, 막 코 그냥 떨리고. 코가 그냥 빵 떨리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냥 눌러 앉았죠. 그래서 거기서 일했었고 레스토랑에서 일했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 저는 한정식 집이었어요. 이렇게 음식을 갖다가 나르잖아요. 그 음식 냄새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쓰면 안 되겠다. 먹고 싶어서 힘들었어. 저기 사장님 안 남아. 한정식 얼마나 맛있는지 알죠? 그 저기 요만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만 뭐 이렇게 갖다 주고 막 이래서 그 고객님은 냄새 없는 고기 먹은 거죠. 우리 이만갑 식구들 아르바이트 할 때 왜 한국 생활 잘 몰라서 실수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도 나와서 좀 대학도 좀 다니고 좀 이렇게 꿈을 키워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제가 일당제로 그 인력 소개서를 해가지고 저 홍대 쪽에 가서 고깃집에 알바를 뗐는데 예. 그게 제가 고기를 잘 쏠 줄을 몰라가지고 그지 안 먹어봤으니까. 이거 기술이야 사실. 그리고 이렇게 알바들은 이렇게 주문도 좀 받아야 돼. 저는 말이 잘 안 통해가지고 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 저 띵동 누르면 제가 가가지고 뭘 찾습니까? 하기라고. 그게
북한에서는 고기를 막 집에서 막 구워 먹고 이런 일이 네. 별로 없으니까 거기서 거의 막 못 잘라달라고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자르는 게 막 절반 막 뚝뚝 잘라놓고 해가고 저는 알바가 아닌 취직을 했었는데 저명회사에 취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첫날에 그러니까 약간 북한에서는 잘 주는 회사면 회사일수록 귤이 굉장히 세거든요. 뭐 해라 흩어져라 뭐 청아도 엄청 많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처럼 생각하고 그냥 끝나고 물어봤어요. 옆에 있는 작업청 어디서 하냐고요. 작업청 어디서 하냐고요. 작업청아? 이모가 작업청아가 뭐냐고. 아니 이거 저녁에 끝나면 사장님이 와가지고 오늘 누가 일 잘하고 뭐 이런 거 안 하냐고 해서 아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7시 반 정도 딱 되니까 쫙 흩어서 가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칼퇴. 이게 바로 감성대우기 아닌가 막 이런 거. 진짜로. 청와도 안 야, 하고. 그런 일도 했었구나.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정말. 그거 오. 제 월급을 누구도 터치 안 하고 저한테 다 준다는 게 저는 정말 진짜 감동이었어요. 여기 지금 깊은 눈에 뭔가가 가득한 우리 비대 최정호 선생님. 알바 해보셨죠? 아, 네, 저도 알바했습니다. 어떤 알바 하셨습니까? 뭐 솔직히 하나 좀 덜어봅시다.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돈 받게 되면 좀 작아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노가다를 이야기 들어보니까 노가다가 돈이 많더란 말입니다. 노동을 하자. 근데 노가다도 산에서만 일하는 거 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도 일하고 또 뭐 어떤 데 이런 집이 있는 거 오늘 안 했고 뭐 다 허물어야 된다. 허물고 쌓여서 저쪽 내가 된다. 이런 거 좀 했는데. 철거. 그때는 막 힘들고 막 야 이거 괜히 시작했구나 했는데 돈을 뚝 타니까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북한에서 실제 일하고 파도 일해서 돈을 줄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조금 돈 필요하다면 나가서 노가다를 뛰든 일을 하게 되면 일당이라도 받지 않습니까? 거기 너무나도 재미난 겁니다, 돈이. 그래서 그시그시 돈 주문이 들어오니까. 한국에서 사실 돈이 쓸 일이 많잖아요. 계속 많습니다. 계속. 와, 가족도 있으실 테고. 네, 그러니까 지금 큰 거는 지금 금방 성인이 돼서 자기 일하느라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근데 작은 건 아직 안 성인이니까 그냥 안성이는 뭐야? 예, 정말 그 막내가 너무나도 많이 해주고픈 이런 부모로서의 생각. 그래 이따금씩 그 일하고 돈 5만 원짜리를 재주면 그때만큼 제 기분이 너무 좋은 겁니다. 와이프 몰래 그냥 그 작은 아들한테 주거든요. 몇 살인데? 그때 그 뿌듯함 때문에 그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돈 여사님은 힘든 일한 건 없었죠? 뱃일 했댔어요. 뱃일? 배 타셨다고요? 세상에. 어울리신다는데. 여장부들이다. 알 수가 없다. 좀. 배를 탔어요? 무슨 배요? 통발배. 통발. 예. 뭐 잡는 통발이에요? 문어. 문어 잡는 통발? 예, 문어도 잡고 그러면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잡아요. 한번 타고 나가면 오래 있잖아요. 예. 화장실은 어떻게 했어요? 화장실 그냥들 거기서 싸야 돼. 그죠? 그냥 한 켠에서 네. 여자 위한 배려가 따로 없는 거거든요. 예, 없어요. 원래 거기는 배는 화장실이 없어요. 아니 네. 사실은 여성분들 잘 안 태우거든요. 네. 뭐 가족 아내 외에는. 네. 그래서 돈을 좀 버셨어요? 다 봤어요. 다 봤어요. 돈은 좀 벌었어요? 아, 돈을 뭘 봤다. 뭘 봤다는 거야? 뭘 봤다고 뭘 받았다. 아, 뒤로 받는 거 하고 물어보는 거 했다고. 볼일 봤다 이거지. 봤다고. 뒷일을 봤다고. 돈은 좀 많이 벌었어요. 예, 돈을 좀. 문어는 큰 거는 얼마네요? 사이즈가. 크기가 뭘? 얼마예요? 문어 크기가. 이만해요? 돌문어로 주로 많이 잡았어요. 아, 작은 거. 예. 문어만 잡았어요? 짱어도 잡고 짱어에서 그뭐야 자기만한 것도 잡았다고. 지오디만한 거. 자기만한 것도 잡았다고. 이만한 장어가 있어요? 멧돼지에 이어서 아니 그런 게 사람만한 게 다 올라오더라고. 장어가 사람 많다고요? 사람만한 게 있지. 끼가 하나 떡 들어와서 이게 모가지만 걸려가지고 거기 뒷꼬랑대는 집 바닷물이 덜렁덜렁 하는 거 그거까지 다 잡아봤다. 그렇게 큰 것들이 있더라고. 짱어도. 얼마나 했어요? 햇술로 4년. 햇술로 4년. 이거 알바가 아니고 그냥 뭐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세요. 아 대단한 돈. 아이 신돈 여사 왜 그렇게
4년 동안이나 배 타면서 일했어요? 아, 그러니까 호주에 나갔다 온 돈은 벌은 것을 솔직히 그때 당시 아기가 잡혔을 때 그 돈을 제가 다 거의 다 물었댔어요. 예, 그리고 또 여기 또 나오면서 또 학비도 보내서 벌어야지 뭐 어떻게 할까나 내가 돈을 그 양대로 많이 벌 수 있는 것이 뱃일이겠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말 실수도 안 나가고 이거는 내가 그냥대로 하면 될 일이겠더라고. 그래서 하면서리 좀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은 회도 썰어주고 잡아서 문어를 팍그 사람들이 앞에서 쇼를 부리면서리 막 무채 재워놓고 장어도 회를 떠주고 꼬시도 해주고 그러면서 거기서 문어 그 라면이라는 것도 뿌려서 막 사람들이 백사지 앉아 내가 그 배를 딱 발돌 그 옆에다 딱 손님들이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너도 나도 없이 다 와서 사서 먹겠다고. 와서 사서 먹겠다고. 그렇게 해서 딸 보고 싶은 거예요? 성중 어머니 알바 저 식당에서 일식 뷔페도 해보셨고. 제가 식당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떡집에서 일했습니다. 어? 이렇게 떡에서 떡 쌀라 하러 갔는데 이렇게 구정에 여기서 떡국을 먹는데 그걸 썼는데 하루에 700kg, 800kg 썰면 된다는 게 말입니다. 그래서 700~800kg. 밤새 지금 연구했습니다. 칼을 어느 거 두고 갈까 하다가 제일 큰 돼지칼, 그 중국 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만한 거. 그거 지고 돈 가지고 떡을 700kg를 못 썰겠냐. 저는 칼질을 잘하니까 자신 있게 갔다 와라. 칼을 지금 딱 주머니에다 있고 그래 갔죠. 그래 갔는데 떡집 그 사모님이 나오시니까 그거 뭐인가 그래서 이 칼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 새 칼입니다. 근데 이렇게 숫돌에 갈지 않아도 잘 먹으니까 맡겨주시고 오늘 제가 일하는 거 보고 평가하라 그랬단 말입니다. 알았다고 해서 그 다음에 죽겠다고 웃답니다. 떡을 저는 칼로 쏘는 줄 알고 칼을 객간데 기계를 쏘거든요. 기계다 여서 기계 어찌면 그 기계다 쏘는데 칼로 쏘는 것처럼 저울에다 딱 넣으면 무조건 0.6g입니다. 제가 너무 신기해서 떡 하나가 똑같이. 기계니까. 기계 넣기만 하면 되잖아. 여서 제가 그저 조종만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이 아줌마 이거 꽤 할 수 있겠니까. 사장님, 제 북한에서 제재를 하던 여자입니다. 제가 동남은 제재랑 다 해봤어요. 한장이 내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못하겠네. 그 다음에 일하는 거 첫날에 벌써 점수 활 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도 건설장에서 일할 때도 명절이 되면 시간이 되나 와서 해달라고. 고집하고 와서 친구처럼 다닙니다, 지금. 지금도. 다리도 뽑는 거? 네, 그래서. 송중 어머님 예전에 저 들어도 깜짝 놀랐었는데 그 힘든 중노동 일도 하셨었잖아요. 네, 제가 건설장에서 일했는데 전날에 출근하는데 사장님이 저를 보고서 영 시연이 안 하답니다. 요 많은 책을 닦아서 써서 당당히 할 수 있다니까나. 그러니까 잠깐 내리나 보세요. 그죠? 막 너무 매기 없게 말하는 거 있죠. 그래 너무 기분 없어서 내 어떻게 썼나. 근데 그 사장님이 이 이만갑을 잘 보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거기 나온 분만 맞다니까나. 거기서부터 이 사장님 인식이 벌써 달라졌단 말입니다. 방송에 나가 입이나 터는 여자가 대체나 무슨 노가다를 하겠는가. 잘못 건드렸네. 그 다음에는 내가 여기서 잘못하면 너는 일이 암만 힘들다도 북한보다 더 힘들겠나? 그리고 내가 여기서 순간에 잘못하면 북한 여자들 이미지는 이미지지만 이만감이 저 아이 팔리겠구나 하는 생각에 막 진짜 북한처럼 저는 일을 딱 내 마음에 지하 5층, 지상에 35층이니까 40층이지 않습니까? 그걸 구동을 다 질떡거지 1년 남아서 끝내고 내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에 평균 자재를 매나르게 세부치려는 게 한 톤도 더 넘게 나른단 말입니다. 뭐 엘리베이터는 있는 거죠? 엘리베이터 첫 가면은 없을 때는 한 15층 그때까지는 엘리베이터 없었습니다. 걸어가요? 다 15층까지? 예, 적어나고. 그래 제가 원래 월급을 하루에 10만 원으로 계산하고 들어갔단 말입니다. 현장에. 첫 월급을 13만 원을 단통 올려줬단 말입니다. 와. 남자보다 더 많이. 일 잘하니까. 네. 그래 한 번은 자재를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놨단 말입니다. 그걸 누가 하나 정리하는 사람인데 저는 제 일을 피는 다 자재 정리하면서도 그걸 잠시간에
인민군대들이 그 무기 꽃처럼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네, 그거 제가 술 맞춰놨어. 사진을 찍어놓은 거 다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그 사진 제가 다 보관하고 있어요. 저희들 작업 과제를 준 적이 없습니다. 한 달 지나서는. 제 알아서 내일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제가 알아서 다 하니까 저는 작업 조직 해준 거고 제가 눈 여기를 해서 이렇게 목을 때리는 거 설계도면 보고 목 닥치는 거 그걸 제가 또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 치는 거 목 치는 일에 그다음에 레벨 보지 않습니까? 수평 맞추는 거. 그 레벨을 다 배워가지고 눈을 자동 레벨. 수평 맞추는 걸 해요? 네, 자동 예별기. 자동으로 하는데 그거 이제 소리 딱 들어가는 해가지고 그다음 제가 수평을 봐야 몰타를 친단 말이에요. 그걸 제절로 다 하고. 송주호 어머니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막노동부터 정말 뭐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이유가 뭐죠? 우선 저는 지금 생각하면 자식들인데 북한에서 너무 고생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마로서는 정말 무기력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자식들인데 우선 부담 주기 싫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재밌는 건 우선 대한민국에는 하루 일해도 하루 일당을 다 주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또 재미나고 하니까 열심히 벌어서 그래도 북한에 있는 가족들인데 힘이라도 되고 그래 돈 얼마라도 보태서 그 데려오고픈 마음. 그래서 거기 정말 제일 큰 게 그건 것 같습니다. 북한 생존의 달인들을 모셔보도록 12살부터 축구를 하게 됐어요. 몸싸움을 해서 이긴 거예요. 가다 발걸치기 빡빡빡 해치고 뛰면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뭐 이 정도였어요. 4살부터 17살까지 바이올린을 배웠는데요. 세계에서 제일 잘 친다는 거예요. 북한 그 색연필하고 그 연필로 중국 화폐를